장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럼 생명과학자, 생명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 분야에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 기본적인 호기심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거 다 뻔한 얘기예요. 이성적 논리적 사고 뻔한 얘기죠. 책 많이 보십시오. 성적 적당히 해야 돼요. 이게 대학원 오시는데 4.3인분하고 3.3인분하고 우리 방은 혼재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학원 와서 퍼포먼스가 4.3이 항상 좋냐? 안 그래요. 전혀 성적하고 상관없어요. 대학원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만 2점대만 아니면 돼요. 2점대는 좀 성실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이건 꼭 해야 돼요. 영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시험 영어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쓰고 듣고 읽고 말하기를 어지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뭐 이건 아웃스탠딩 이거 때려칠게요. 나는 왜 이 전공 택했는가? 나는 아까 얘기했대로 그래서 택했어요. 그래서 이 전공을 택했고, 직업을 왜 교수로 택했냐? 별로 교수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한 번도. 교수가 내 꿈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단지 나는 그냥 연구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원래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학부 마치고 유학을 가려다가 유학을 못 가게 됐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하고 싶었으나 취업을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난 석사 2학기 때 결혼했구나. 석사 2학기 때 결혼해서 석사 4학기 때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취업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었는데, 내가 바보같이 석사 때 전공을, 이게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 취업 관련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재밌다고 호기심 따라 사이토제네틱스라는 세포 유전학을 했었어요. 사실은 바이러스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학을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미생물학 교실 딱 한 교실이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바이러스학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면 저 지방에 누가 있었는데, 지방까지 결혼도 했는데 지방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네, 여자친구, 네, 지금 아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포항공대도 갈 수 없었고, 갈 수 있는 데가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바이러스는 없었고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포 유전학이라고 바이러스를 다루려면 셀을 컬처해야 된다라는 건 알았고,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셀 컬처를 하는 방이 세포 유전학 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냥.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세포 유전학을 하고 나니 제약회사에서 아무도 안 받아줘요. 세포 유전학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미생물학을 하면 그나마 받아줬는데 난 미생물은 싫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빌빌 싸다가 선배분이 질병관리, 그때는 국립보건원이었어요. 국립보건원에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갈래.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고 갔어요. 한 달 봉급이 17만 원이었어요. 일용 잡급.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장모님은 모르니까 국립보건원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떼웠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가면서 말씀드렸던 게, 난 가긴 가는데 박사과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박사를 해라. 그래서 얼마든지 시간 빼줄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나왔어요. 한나절만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때 네, 과장님이 결국 원장님이 되셨던 분인데, 원장님하고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날 많이 챙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분한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건원에 갔다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박사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박사하니? 그랬어요. 그냥 그때 국립보건원은 공무원 조직이고, 공무원은 승진을 하려면 승진시험을 봐야 돼요. 승진시험은 미생물학, 역학, 보건법 뭐 이런 거 봐요. 근데 나는 공무원으로 승진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연구원하고,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용기인데, 그냥 한 10년쯤 하다가 어지간히 하면 회사를 가든지 내가 창업을 하든지 뭐 딴 데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하지 말라는 박사를 시작을 했어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니까, 박사 중간에 또 해외를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해외를 6개월 갔다 올 수 있었고, 그때 버니모스랩에서 우리 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MBA를 그때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논문을 그 6개월 동안, 항상 내가 자랑하는 건데, 그 6개월로 6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그게 내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뭐 일요일 이런 거, 눈 뜨문 실험실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했어요. 물론 딱 한 번 놀았어요. 놀긴 놀았지만 6개월간 진짜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되게 빨리 받았어요. 입학하고 3년 만에 받았어요, 박사를. 거의 뭐 우리 연구실 최고로 빨리 받은 케이스였어요. 받고
또 남들이 다 말렸어요. 박사를 받고 나니까 그 무렵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구관으로 승진해서 글로 관련했어요. 공무원들 승진에 목매달아요. 여러분 대부분 알아요. 근데 단칼에 거절하고 포닥 갔어요. 별로 승진에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닥을 가서 또 2년간 파견 갔다가 1년은 나중에 봉급도 안 받고 휴직했어요. 휴직하고 그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바가지로 먹고 3년간 포닥을 올해 노벨상 받은 그 HCB 분야에서 그 올해 노벨상 받으신 분이 HCB의 찰리 라이스라고 있잖아요. 그분하고 경쟁하는 랩에 있었어요. 로버트 H. 퍼셀이라고. 그분 랩에서 포닥 3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난 포닥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논문 한 편 쓰고 나와서 2년 지나서 한 편 더 썼어요. 그러니까 3년 내내 2편밖에 못 쓴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포닥은 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학교에 오게 된 건 전적으로 돌아와서 내가 따로 공부한 거예요. 따로 낸 논문들이야. 한 3, 4년 논문 바짝 내갖고 학교로 오게 된 거고요. 버니모스 랩에서 냈던 논문은 당연히 아까 유효기간 4년이라고 그랬죠? 못 써먹었어요. 하나도. 버니모스 랩 논문은.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귀국한 게 2001년이에요. 2001년에 귀국하고 났는데 처음으로 시간 강의라는 걸 해보게 됐어요. 선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대전에 있는 정말 골짜기 들어가는 대학에 어쩔 수 없이 면역학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가르치는 거 되게 재밌어 하는구나. 내가 가르치는 걸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보건원이라는 갇혀져 있는 어떤 그 직장을 일주일에 한 번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은 보건원 분들 바깥에 시간 강의 못해요. 법적으로 다 금지됐어요. 그때만 해도 과장님이 눈 감아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라 그래서 그럭저럭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생각보다 재밌겠는데 가르치는 게 재밌어서 학교로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학교에 덜렁덜렁 오게 됐고 몇 번의 실패를 많이 겪었죠. 원서 넣었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2005년에 3월에 우리 학교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수를 목숨을 걸고 포닥할 때 교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포닥할 때도 미국 회사에 한번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뭐 우리 집사람이 의외로 미국에 남는 거 반대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건원에서 의무복무가 끝나고 이제 어느 회사 연구소장으로 옮겨야지. 그리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실질적으로 좀 쓰임새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옮겨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승진을 했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보건원에 남았다가 그냥 학교로 오게 된 케이스예요. 지금도 항상 생각이 10년 지나면 회사를 옮겨야지 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왔다가도 난 지금도 내 학생들만 아니면 회사로 갈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했던 일을 회사에서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10년 지나면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근데 매너리즘에 빠질만 하니 내가 지금 의생명과학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난 계속 10년 지나면 좀 지루해져요. 자꾸. 지루해져서 어딘가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학과를 옮겼고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정년이에요. 그래서 옮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이 직업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많이 겹쳤고 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학자가 되려면 이게 학계는 좀 달라요. 학계하고 회사인데 이건 학계에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럴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내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랑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이 개발해가지고 논문을 내는데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걔네들은 논문을 내본 적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실험 디자인이 개판인데 그걸 긁어 모으고 우리 반 걸 하고 막 조율해가지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머리통 뚜껑 열리고 있는데 어쨌든 왜 그러냐. 회사는 이 퍼블리시와 페리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학계에 통용되는 거예요. 이거 퍼블리시와 페리시는 논문 발표하거나 아니면 사라져라예요. 이게 학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요즘은 퍼블리시와 페리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on와 페리시도 있어요. on은 뭐냐면 돈 벌어 올래 아니면 사라질래. 요즘은 옛날에는 논문이었잖아요. 요즘은 점점 학교가 이제 교수가 돈을 벌어 오기를 바래요. 돈. 학교의 입장 이해가 가요. 나는 남들을 많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많은 교수님들이 비판을 하나 뭐 학교가 취업 양성소냐 대학이 취업 양성소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교수가 될 수 없듯이 전제 조건은 대학을 나와서 빌딩이 집에 세 채쯤 있으면 뭐 그냥 재밌게 무슨 의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집에서 재밌는 교양 과목이나 들으면서 재밌게 평생을 보내실 수도 있으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학은 취업 양성소는 아니나
취업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취업 양성소일 수도 있지. 뭐 양성소면 문제가 되나? 무슨 문제가 돼요? 취업을 시켜야죠. 취업을 시키는 게 난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생명과학과나 생명공학과나 학부 나와서는 자기가 원하는 잡은 못 가져요. 이 계통 전공은 못 살려요. 그거는 확실해요. 살릴 수는 있으나 드물고 연구소는 못 가요. 연구소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대학원에 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과학자는 이렇게 굉장히 험난해요. 그 페이퍼 억셉터 못 시키면 사라져야 되고 이 리뷰어들이 페이퍼를 난도질해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열도 받고 뭐 어떨 때 보면 정말 욕 나와요. 그 페이퍼 그 리뷰한 거 보면 갑자기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막 며칠 동안 잠도 안 와요.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않은. 제일 저자는 아무도 그런 걸 안 겪어보죠. 그건 교심 저자만 겪는 고통이에요. 지금도 리젝되면 마음이 아파요. 네, 뭐 어쨌든. 그러면 뭔 짓 하냐? 주로 프레젠테이션 열심히 해야 돼. 이건 스웨덴 아주 오래된 거예요. 사실 이거. 내가 스웨덴 가서 이게 여기가 어디냐 하면 노벨상 강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갔었어요. 노벨상 강연하는 데서 학회가 열렸고 네, 웬만하면 영어로 발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귀찮아서 이때 그래도 노벨상 하는 데서 해서 네, 열심히 가서 기조연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퍼 내는 거. 작년에 올해 냈던 논문 중에 제일 임팩트 좋은데 낸 건데 이거 멀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한 건데 덕분에 우리 방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통 일을. 그러니까 다 영어로 쓰죠. 영어로 쓰고 영어로 발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꼭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여성분들이 훨씬 힘들어요. 남자보다. 남자 자식들은 싸질러 놓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남자들은 어쨌든 유리해요. 군대 갔다 오는 게 불편해요. 다 헛소리고요. 여자들이 훨씬 힘들어요. 내가 리서치를 해보면. 여자는 여성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 가면 불안해요. 나도 그걸 몰랐어요. 내가 결혼이 30년이 올해가 29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30년이 됐지만 우리 아내가 아직도 엘리베이터에서 남자랑 둘이 타면 불안해하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나는 옆에 탈 때 내가 남자가 타든 여자가 타든 아무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되면 늦게 퇴근할 일도 간혹 있어요. 많아요. 밤에 갈 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힘듦이 있더라고요. 엄마여야 돼요. 이분이 안희경 박사라고 영국에 지금 포닥하시는 분인데 우리 방 와서 영국에서 잠깐 귀국했을 때 세미나를 시켰는데 아기를 어떻게 떨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세미나 나한테 정말 인상에 남는 세미나 내용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아기가 계속 우는데 아마 10분, 15분 만에 세미나 마쳤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애를 안고 어떻게 하든 발표하려고 하는 이 안희경 박사가 되게 좋게 인상에 남았었어요. 식물 유전체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네, 어쨌든. 엄마이자 또 한 남자의 아내여야 되고, 어쨌든 남자들이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하나, 요즘 젊은 분들은. 나같이 늙은 사람은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우리 아내도 나 때문에 결국 직업을 포기했어요. 나보다 연봉은 몇 배 높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여서 정말 잘 나갔었는데 내가 포닥 간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뒀었어요. 직장 그만두고 다시 포닥 3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잡을 가지려고 했으나 그때는 이미 둘째도 이렇게 막 3살이고 그러니까 큰애는 3학년이고 그러니까 이게 잡을 가지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애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 집사람은 자기 커리어를 못했거든요. 항상 미안해요,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여성이 과학자로서 일을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되면 며느리도 또 힘든 분야예요. 그건 우리나라가 옛날만큼 뭐 딸 쪽이 유세가 많긴 하나, 나도 아들 둘이라 걱정스럽긴 한데 딸들 유세가 많긴 하나 어쨌든 그래도 결혼을 하면 남자가 이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뭐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성분이 저 모든 역할을 하면서 과학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그림 언제 때 같아요? 이 그림? 이 그림은 1944년도 그림이에요. 1944년도에 우리나라의 한 화백께서 이화여대 약대에서 뭐 실험하는 여성분이 그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그림?
이때 이미 여성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고요. 잘 보면 토끼가 있고요. 현미경, 대충 이런 장비들은 아마 토끼의 심박동을 재는 뭐 그런 거라고 어느 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어요.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는 상황이에요. 그 여성이자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과학자를 이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성 과학자들이 정말 미인이시고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 과학계에 그러면 업적을 남겼나? 모르겠어요. 1944년이면 한창 일제강점기이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데도 이런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희생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조차 2020년인데 20년인 때도 여성이자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그리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어요. 이 안희경 박사도 남편이 다행히 글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본인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남편도 일을 하는 사람이면 영국에 포닥 가는 것조차 힘들걸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장황해지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할 텐데 요거 아까 얘기했던 최윤섭 박사고 내가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어요. 연구 노하우가 아니라 다양한 게 나와요. 지금은 뭐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 됐는데 이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다른 분야로 인터넷에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근데 뭐 내가 조언하는 거, 선배들이 조언하는 거 다 비판적으로 선별적으로 하세요. 결국은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존중은 하되 비판적으로. 근데 이거 내가 연구에도 똑같이 적용해 주고 싶어요. 교수가 얘기하는 걸 존중은 하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교수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슨 꼴이 나냐면 이 꼴이 나요. 뭐 이게 대학원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건 꼭 아까 대학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대학원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박사를 할 명확한 이유, 얻고 싶은 것. 대학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랬는데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취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 먹고 살아야지 일단. 취업이 우선이에요. 그거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뭐 커리어 목표 반드시 필요하냐? 필요해요. 박사학위가 취업에서. 왜냐하면 석사 마치고 취업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아까 취업했죠. 석사 마치고 많이들 취업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구직을 하려면 나중 되면 회사에서 결국은 박사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번에 내가 아까 내 제자 중에 지금 뭐 50억, 100억 좀 벌으신 그 자사주로 벌어서 한 친구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회사 대표님하고 내가 친해서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는데 계속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굳이 이렇게 잘하는데 박사학위 받은 애를 굳이 돈도 많이 줘야 되는데 채용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만 상장을 하려면 회사 연구소나 회사에 박사학위생이 몇 명 있는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데 연구소인데 뭔가 기술 벤처인데 박사학위 똘랑 한 명 있고 석사 2명에 20명쯤 학부생이 있어? 학부 출신이 있어? 그러면 상장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박사가 한 10명쯤 있고 그 다음에 석사가 한 20명쯤 있고 학사가 한 20명쯤 있으면 탄탄한 조직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연구소는 학사는 일단 거의 없어요. 빠지고 공장으로 다 보내고 연구소에 최소한 박사하고 석사가 1대2 정도의 비율로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 있다 보면 처음에는 회사 취업했으니까 내가 너무 재밌어. 신나게 가다가 어느 순간 박사 받은 사람이 내 위에 팀장으로 날라와요. 여러분은 지금은 취업이 목표겠으나 나중에 취업해보세요. 승진이 목표가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내가 나이가 40이 다 돼가 그러면 뭐 그냥 학부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계속 석사나 박사를 하라고 권해주는 이유가 취업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면 우리 대학원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지도교수보다 대학원생이 연구의 세부 내용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당연하고요. 지도교수는 내 방에 지금 10명이 넘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생각 못해요. 사실은 이게 막 다른 업무가 오다 보면 당장 디스커션 할 때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 친구가 막 닥달해서 나한테 논문을 보내주면 잽싸게 봐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혼자 생각을 할 시간이 많고요. 그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이 최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은 내가 더 잘 알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항은 대학원생이 훨씬 많이 알아야만 하고 훨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도학생 한 명에 대해서 5시간, 10시간까지도 못 가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대학원생은 최소 24시간 내내 잘 때 빼놓고는 자기 연구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원생보다 훨씬 많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최신 트렌드, 당연히 대학원생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역전이 돼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보다 자기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방에 한 친구가 MBA 벡터를 개발하면 걔가 나보다 MBA 벡터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 알려줘야 되고, 이게 맞나 틀리나만 판단하는 거예요. 지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항상 얘기되지만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지도교수라고 다 아냐? 절대 다 몰라요. 내가 무슨 수로 다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얘기하는 건 좋게는 받아들이지만 항상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걸 그냥 지도교수가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망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비판적으로 가설, 논리, 실험 계획 못 세우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킨 대로 하지만 어느 한 2년 정도 지나면 지도교수랑 맞짱을 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맞짱 뜨는 걸 지도교수가 용인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용인하지 않는 랩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지도교수가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랩이잖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나도 지금까지 내 학생들 중에 나하고 맞짱 떠서 이긴 친구가 몇 명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친구들은 내가 최대한 빨리 졸업을 시켜요. 너 빨리 졸업해라. 그럼 충분히 지도교수하고 맞짱을 뜰 정도면 동료하고 맞짱 뜨는 건 예사도 문제가 아니니까. 동료 연구원들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되는 친구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졸업하고 싶으면 우리 방에 와서, 물론 논문도 내야 되지만 나하고 비판적인 사고로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비판적인 사고를 하라 그랬다고 해서 지도교수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반대해야지. 근데 나를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지도교수는 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많이 모를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연구 경험 요게 훨씬 많잖아요. 큰 줄이기, 나아가는 방향, 짬밥이 있는데, 그래도 30년 짬밥인데 짬밥을 이겨내야 돼요. 특정 분야에선. 그 짬밥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기 위해선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최신 트렌드나. 그래야 지도교수를 부딪히고 깨지면서 스스로 길러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방은 보통 논문 2편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편은 내가 가리키는 대로 아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논문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논문을 써야 돼요. 내가 논문 라이팅하는 거는 가르쳐 주겠지만 아이디어, 논문 쓰고 꾸려나가는 건 본인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 방에서 전형적으로 있는 케이스예요. 자, 학생 A. 지난주에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뭐 할까요? 그럼 자네 어떻게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뭐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교수가 이렇게 해보지 저렇게 해보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교수님 시킨 것도 잘 안 되던데요? 그럼 교수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럼 또 이렇게 해보지? 또 안 되는데 이게 무한반복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인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교수는, 야, 너는 뭐 연구도 못하고 결과도 없고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학생은 속으로, 혹은 지금까지는 겉으로 나한테 드러낸 사람도 많아요. 교수님이 시켰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교수님이 시켰잖아요. 그러면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그런 애들은. 생각이 없는 건가 쟤는? 교수님이 시킨 거 다 하나? 그럼 이때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수님이 시켰잖아요 소리는 너는 머리가 변니? 머리가 없니라는 소리랑 나는 머리가 없어요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교수님이 시켰잖아요 라고 하는 건 난 생각 없이 당신이 시킨 것만 하겠어요 라고 하면 학위를 석사조차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정말 짜증나요. 나.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누구 잘못이냐면요. 이거는 교수 잘못도 있고요. 지도 잘못한 거예요. 이럴 때는 끊어야 돼요. 내팽개쳐둬야 돼요. 사실은. 네 알아서 해봐. 나는 몰라.
교수 잘못 4에 학생 잘못 6이에요. 사실 학생이 더 잘못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내가 빼버렸는데, 이거를,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기 단계에서,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결과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음 주 언제 다시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결과를 한번 예상되는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시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교수가 듣고 논리적이면 그렇게 해보자. 그때 교수가 제안을 해요. 근데 그거보단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때 학생이 듣고 이거보단 아니에요. 그리고 토론이 돼야 돼요. 교수하고. 일방적인 지시만 있거든요. 여기서는 대학원은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가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석사 1학기생한테 무슨 토론이 이루어지겠어요. 일방적인 지시만 있겠죠. 왜냐하면 테크닉을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1년은 테크닉만 익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석사가 특히 이 테크닉만 익히고 6개월 실험해서 그 다음 6개월 논문 쓰고 나가야 되는데 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석박사 통합만 받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 방이. 그래서 이렇게 무한 반복되면 안 돼요.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 등등등등 이 최윤섭 박사뿐만이 아니라 권창현이라는 분 뭐 등등등 있으니까 블로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대학원 선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방학 때 책 많이 읽으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토익, 토플 영어가 아니라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를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말하는지는 개인적으로 다시 전화하세요. 그럼 다시 알려드릴게요. 한 학기간 고생하셨습니다.